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JTBC 아침 N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21대 대선 국민의 선택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말 내내 전국을 돌며 막판 유세 총력전을 펼친 주요 후보들, 오늘 각각 의미를 담은 장소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며 지지층 결집에 주력합니다. 대선 막바지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네거티브 공세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민주당은 댓글 여론 조작 의혹 관련 김문수 후보가 나오는 리박스쿨 홍보 영상을 공개하며 연관 가능성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 논란과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표단이 종전을 위한 2차 협상을 앞두고 있지만 양측의 공습이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드론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삼성이 10년 만에 7연승을 달리며 리그 4위로 뛰어올랐습니다. NC는 대타 오영수의 역전 만루 홈런을 앞세워 5연패에서 벗어났고, 기아는 연타석 홈런을 날린 윤도현의 활약으로 승리했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총력전을 펼쳤던 후보들은 이제 오늘 자정을 끝으로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게 됩니다. 후보들이 선거 막판 피날레 유세를 펼치는 장소에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 이재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어제 고향인 안동을 비롯해 영남 지역을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가 내란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2.3 계엄 세력이 북한과의 충돌을 기획했다는 의혹을 지적했습니다. 군사 도발을 하도록 유도한 외환 유치 행위를 했다는 거의 확정적인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후보는 오늘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마무리 유세를 합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시민들이 몰려왔던 여의도에서 투표로 계엄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할 예정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어제 경기도지사 시절 개발한 광교 신도시와 성남 등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비리 의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당군 이래 아마 가장 비리가 많고 의혹이 많고 많은 사람이 죽은 신도시가 대장동이라면 이 광교는 이렇게 크게 했지만 죽었다는 사람 없죠? 김 후보는 오늘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과 대전을 거쳐 서울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합니다. 김 후보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반 이재명의 힘을 싣는 인사들을 모아 보수 통합의 장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구를 마지막 유세 현장으로 정했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이 진정한 보수 후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마지막 유세를 진행합니다. 노동과 여성, 장애인 관련 이슈를 강조하며 지지 기반인 노동계와 진보 진영에 한 표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민주당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자유통일당 소속일 당시의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을 근거로 댓글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과 김 후보의 연관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이 단체 10곳의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교육부도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0년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홍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1년 동안의 활동 내용 홍보에 당시 기독자유통일당 소속이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김문수 선거대책위원장은 난립한 후보들로 보수파의 승리가 민주당은 해당 영상을 근거로 리박스쿨과 김 후보의 연관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을 딴 운영단체 리박스쿨이 김문수 후보 또 국민의힘과 한 몸이라는 정황이 고구마 줄기 올라오듯 줄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는 물론 당과도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서 근거 없는 네거티브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 이재명 후보 아들 이슈나 유시민 작가의 부정적 이슈를 덮기 위한 민주당의 네거티브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재차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무관하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고
저는 확실하게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리박스쿨이 서울 시내 학교 10곳에 늘봄 학교 프로그램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전수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도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사이버 수사 2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리박스쿨을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아들의 인터넷 댓글 논란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했던 설란영 씨 관련 발언과 사과를 놓고도 국민을 기만했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더해 이 후보 아들의 인터넷 댓글 논란을 묶어 가족 전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본인, 부인, 장남 모두가 전과자이거나 범죄 혐의자입니다. 이런 가족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얼굴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앞서 이 후보 아들과 관련한 문제는 이미 책임을 진 문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2년 대선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당사자는 혹독한 수사와 재판을 거쳐 벌금 50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지난해 최종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진 것입니다. 대선을 5일 앞둔 시점에 과거 문제를 마치 새로운 일인 것처럼 선거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관련 의혹을 재차 제기하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인터넷 노름을 하거나 또는 온갖 욕을 인터넷에 올리는 이런 이야기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가정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요. 국민의힘은 김 후보의 배우자인 설란영 씨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날을 세웠습니다. 유시민 씨의 발언입니다. 결국 이 기득권 진보 좌파의 민낯을 보여줬다. 여성차별 또 학력차별에 대한 실상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유 작가가 발언 일부만 사과한 데 대해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용서할 것이라 말한 이 후보도 겨냥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은 유 작가가 설 씨에겐 사과하지 않았다면서 이 후보는 유 작가의 발언이 설 씨 때문이라고 은근슬쩍 책임을 전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곧 통화할 거란 예고가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던 관세 전쟁이 대화를 향해 한 발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법원이 제동을 걸었던 관세 정책에 대해선 방법은 많다, 강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형구 특파원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조만간 통화를 갖고 무역 합의 위반 문제를 논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I am confident that when President Trump and Party Chairman Xi have a call, that this will be ironed out.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두 정상의 공식 소통이 이루어지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 됩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제네바에서 고위급 대표 회담을 통해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115%포인트씩 낮추고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풀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합의와 달리 핵심 광물과 희토류의 수출 제한을 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말 중국을 비판하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언급했는데 베센트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간 겁니다. They violated a big part of the agreement we made. You know, if you read that whole statement, I was very, but I'm sure that I'll speak to President Xi and hopefully we'll work that out. But 미 정부는 최근 1심 법원에서 상호 관세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온 데 대해 다른 방법이 많다며 관세 정책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If that ludicrous statement is made by a judge somewhere, then we'll have other alternatives that we could pursue as well to make sure that we make America trade fair again. 미국 정부는 7월 9일 만료되는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은 낮다며 계속해서 강공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형구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군 기지를 급습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470대 넘는 드론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습한 러시아에 대해 하루 만에 보복한 겁니다.
종전을 위한 2차 협상을 앞두고 이어지는 공격에 협상 타결엔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안지연 기자입니다. 활주로에 놓인 러시아 폭격기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다른 폭격기들도 모두 공습을 당하면서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러시아 공군기지를 포함한 러시아 본토 4곳의 급습에 성공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으로 우리 돈 9조 7천억 원 상당의 러시아 전략 폭격기 40대를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공습이 이뤄진 곳은 최전선에서 4,300km 떨어진 시베리아 이르크츠크 지역으로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장 먼 곳을 공격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획부터 실행까지 1년 6개월 넘게 걸린 작전이었다며 작전에 참여했던 병력은 러시아 영토에서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러시아 국방부는 공군기지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2곳을 제외한 나머지 공격은 격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공습은 러시아가 드론 470여 대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각지를 공격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의 드론 공격이 개전 이래 하루 사이 이뤄진 공격으로는 규모가 가장 컸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공습 수위를 높이면서 종전 협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현지 시간 2일 오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무조건적 휴전의 전제로 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지난달 16일 이후 17일 만에 양국 대표단이 마주 앉을 예정이지만 그동안 휴전 조건 등을 놓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여온 데다 양측이 대규모 공습을 벌이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이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파리에서 우승을 축하하던 팬들 수백 명이 체포되고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인터밀란과의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한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이 프랑스 엘리제궁에 초대됐습니다. 이강인 선수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우승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환호가 쏟아지던 엘리제궁과 달리 파리 거리에선 비명도 함께였습니다. 지난 31일 결승이 끝나고 하늘로 향하던 폭죽이 도로를 향하자 사람들이 머리를 감싸주고 도망칩니다. 또 다른 거리에선 차량에 불을 붙이고 환호하는가 하면 샹젤리제 거리의 매장으로 몰려가 유리창을 깨려고 시도합니다. 모든 걸 부수려는 사람들과 막으려는 경찰들의 대치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파리에서 491명, 다른 지역을 합해 559명을 소요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전국에선 2명이 숨지고 192명이 다쳤습니다. Sera à la hauteur, nous poursuivrons, nous punirons, on sera implacable. Le football, ça n'est pas cela. En aucun cas.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부를 이끌어온 일론 머스크가 물러났습니다. 임기 만료에 맞춰서 뉴욕타임스가 머스크의 마약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30일 머스크는 퇴임 기자회견에서 얼굴에 파랗게 멍이 든 채 등장했습니다. 트럼프는 머스크에게 황금 열쇠를 선물하면서 언제든지 백악관에 돌아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줬습니다. 이날 퇴임에 맞춰 뉴스를 뒤덮은 건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머스크의 마약 의혹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대선 선거운동 당시 일론 머스크가 케타민을 과다하게 복용했으며 엑스터시 등 각성제가 20개 넘게 든 알약을 매일 들고 다녔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12명 이상의 측근들과의 인터뷰, 이들과 나눈 사적 대화를 취재했다면서 정부에서 일할 때까지도 마약에 취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머스크는 퇴임식 당시에 이 관련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지만 이후 소셜미디어 X에서 마약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몇 년 전 케타민을 처방받았다는 사실은 이미 공개한 적이 있고 뉴욕타임스가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머스크의 약물 사용에 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Were you aware of Elon Musk's regular drug use? No, I wasn't. I think he's fantastic. I think Elon is a fantastic guy. And 쌀값 폭등으로 쌀 대란을 겪고 있는 일본에서 반값 쌀을 싸기 위해 인파가 몰렸습니다. 대형마트에는 쌀을 사기 위한 오픈런 줄까지 늘어섰습니다.
어제 일본 도쿄의 한 쇼핑몰에 2층부터 늘어선 사람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마트에서 오전 8시부터 판매하는 정부 비축미를 구하기 위한 줄입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영업 시작 전부터 850명이 넘게 줄을 섰고 새벽 4시부터 줄 선 사람도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6,200포대의 쌀을 한 가구당 하나밖에 살 수 없지만 가격은 5kg에 2만 원, 평균 시세의 절반입니다. 정부는 치솟는 쌀값을 막기 위해 비상 상황을 대비해 쌓아놓은 비축미를 일반 마트에 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매 방식으로 팔던 걸 대형 소매업자와 바로 수의 계약해서 쌀값을 내리는 속도를 올리겠다는 방식입니다. 비축미 방출을 추진하고 있는 건 일본의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상입니다. 특정 업자에게만 비축미가 쏠리게 되면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비축미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이 우려로 꼽히지만 일단 쌀을 사려는 일본 시민들의 수요 분명해 보입니다.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다른 기업들의 해킹 사례도 잇따르는데 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책은 아직 없습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해킹에 대응하려면 국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 4월 말. 그 사이 세계적인 명품 기업 LVMH사나 디올과 티파니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신고된 사이버 위협 피해는 2023년 1277건에서 지난해 1887건으로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드러난 피해들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데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기업들은 후폭풍 문제 때문에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열의 9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관련 범죄 검거율도 전체 범죄 발생 건수 대비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번 SKT 사태처럼 중국에 거점을 둔 해킹 조직이 많지만 수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현행법상 해킹 사고가 나도 신고 의무는 기업에만 있을 뿐 정부 부처들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기관의 해킹 피해 실태는 파악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선 국방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 컨트롤 타워를 세워 수시로 예방 대책을 세우고 해킹 사건이 터지면 수사를 통합 지휘합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주요 통신사들이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커 집단으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때도 백악관 국가안보국이 직접 수습에 나섰습니다. While I was at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we established rapid intelligence sharing between intelligence community and leading digital infrastructure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통신 등 기관 시설에 대한 해킹의 경우 대규모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차기 정부에선 사이버 안보법을 마련해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한국인이 일본을 더 가기 쉽게, 일본인이 한국을 오기도 더 쉽게 만드는 공항에 전용 레인이 설치됐습니다. 한일 국교가 정상화된 지 60년, 두 나라를 오가는 것이 얼마나 더 쉬워졌는지 도쿄에서 정원석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한국인 전용 레인이 생기기 사흘 전입니다. 평일 오전 시간이라서 그렇게 공항이 붐비지는 않는데 심사를 받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행기 2대에 탑승객이 몰리면서 늘어서는 줄. 입국 심사대를 나가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봤더니 16에서 25분 정도 걸렸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찾아간 하네다 공항. 한국인 전용 레인을 따라 들어오는 탑승객들. 줄을 서지 않아도 이 전용 레인을 따라서 들어온 다음에 이곳에서 QR을 찍고 그다음에 한국인 전용 심사대를 통과하게 됩니다. 한 2,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른 외국인들보다 더 빠른 수속이 가능했습니다. 그동안은
올 때마다 입국 심사가 좀 오래 걸리니까 1시간 이상 지체되고 해서 되게 불편했는데 오늘은 바로바로 이렇게 지나쳐서 입국 심사할 수 있으니까 너무 편리하고 좋아요. 한국인 전용으로 이렇게 레인이 있다 보니까 좀 더 특별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관계를 좋게 유지하면은 이런 기회들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들에게도 똑같은 전용 레인이 제공됩니다. 대상은 과거 1년 동안 상대국을 방문한 적이 있어야 하며 사전에 전자 입국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한국은 김포와 김해공항, 일본은 하네다와 후쿠오카 공항으로 한정됩니다. 하네다 공항은 저가 항공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일본 항공과 전일본 공수 탑승객만 대상이 됩니다. 운영 시간도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로 제한돼 있어 사전에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환석입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역전 결승 홈런을 터뜨리며 10년 만에 7연승을 거뒀습니다. 어제는 그라운드 담장을 넘긴 홈런이 유달리 여러 팀의 승리를 가져다 줬는데요. NC는 역전 만루 홈런을 터뜨렸고 기아도 연타석 홈런으로 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3대4로 끌려가던 8회 초 삼성 양도근이 안타로 득점 기회를 만듭니다. 이어 나온 대타 김태훈이 LG 투수 박명근의 체인지업을 받아칩니다. 공은 그대로 오른쪽 담장을 넘어가 삼성의 결승점이 됐습니다. 삼성이 어제 대구에서 LG를 6대4로 이겼습니다. 지난 5월 대구에서 당한 3연패를 서력했고 LG는 올 시즌 처음으로 특정팀에게 3연전을 내줬습니다. NC 오영수가 6회 말 한화 주연상의 초구를 때려 우중간 담장을 넘깁니다. 역전 결승 만루 홈런입니다. 2대3으로 지고 있던 NC는 곧바로 6대3으로 역전했습니다. 7회 말엔 NC 한석현이 그라운드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한석현은 중견수 키를 넘어가는 타구를 보냈고 이 공을 한화 플로리알이 놓치면서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홈런은 올해 처음이자 KBO 역대 100번째입니다. 1회 초 기아 1번 타자 윤도현이 KT 조희연의 직구를 잡아당겨 왼쪽 담장을 넘깁니다. 윤도현은 이외에도 낮은 커브를 걷어올려 홈런을 기록합니다. 기아는 윤도현의 맹활약으로 KT를 5대3으로 이겼습니다. 이날 KT 박경수 코치는 은퇴식을 가졌습니다. 2015년부터 KT에서 뛴 박경수는 2021년엔 한국 시리즈 MVP에 뽑히며 KT의 첫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부산에서 벌어진 SSG와 롯데와의 경기에선 SSG가 롯데를 4대3으로 이겼습니다. 롯데 마무리 김원종이 폭투로 결승점을 내줬습니다. JTBC 조민준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선선하겠습니다. 강원도와 충청 이남 지방에서 비가 조금 내리고 서울 등 수도권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3도, 광주 21도, 대구 24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인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 예보가 있습니다. JTBC 아침 맨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